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자, 우리 심화 강의 들어와서 지난 2시간 동안 운문문학 부분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연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산문문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문학이 뭘까요? 소설, 희곡,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현대소설문학, 그리고 고전소설문학, 그리고 극문학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산문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산문문학은 연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작년에 산문문학이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걸 보여줘야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극문학이 안 나왔고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 2작품만 나왔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보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수능특강에 있는 이호철의 나상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고전소설도 역시 수능특강에 나왔었던 작년 수능특강이죠. 거기에 나왔던 운영전이 출제가 됐습니다. 즉 산문문학 딱 2개 나왔는데 둘 다 EBS 교재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둘 다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이 연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문이나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현대소설. 분명 수능특강에서 봤던 작품이긴 하지만 그 지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작품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 교재 나왔던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발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운영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부분은 아니었지만 지문의 일부가 중복되면서 역시 새로운 내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수험생들은요. 자, 내가 나상이라는 작품을 공부한 건 아니었잖아요. 수능특강에서. 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나오니까 당황을 하게 된 겁니다. 당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예 이게 EBS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내가 봤던 부분이 아닌데 하고 당황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처음 보는 새로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새로운 작품으로 생각하고 풀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둘 다 모두 연계 효과를 체감하지는 못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전에서도 지문의 일부만이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부는 내가 좀 봤지만 우리 교재에서 봤지만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구나 라고 해서 역시 어렵게 느꼈다는 거죠. 자, 우린 여기에서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문제냐? 산문문학이라는 것은 연계가 돼도 힘들다는 거죠. 연계가 돼도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수험생들이 실제로 연계된 것보다 수험생들이 정말 자기가 느끼기에 이게 연계가 됐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죠? 내가 이걸 봤냐 안 봤냐? 내가 이게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이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분명 연계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새로운 작품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 다른 부분에서 발췌가 된 경우, 이럴 때는 이거를 새로운 작품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은 뭐냐 하면요. 작년 수능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험생들이 연계를 체감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70%라는 연계를 체감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올해 수능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발표가 되었죠. 작년 수능에 비해서 쉽게 출제하겠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연계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계 효과가 높은 유형, 연계 효과가 높은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계 효과가 높은 유형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한 것이 연계 효과가 높은 것이냐? 자, 이것의 힌트를 작년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서 얻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작년 6월하고 9월에는 50%, 9월에는 60%였어요. 수능에 비해서는, 수능은 70%였으니까 수능에 비해서는 낮지만, 연계율이 낮지만 오히려 그때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EBS에서 나왔던 거야. 나 EBS에서 이거 봤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험장을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문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봤던 내용들이 활용된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수능에서 좀 더 문제를 쉽게 출제를 하면서 연계를 체감 연계를 높이려는 그런 방향이 된다면 작년 6월과 9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의 연계가 나타나지 않을까. 수치상으로는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가 연계되는 유형을 보면 아마 그런 유형의 연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수능 특강을 심화 공부를 해야겠구나. 어떤 방식으로 이 수능 특강을 연계에 대비해서 재구성해 보아야겠구나. 자, 이런 부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작년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하면은요, 보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던 보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이론, 특정한 개념. 자, 문학과 관련한, 소설 문학과 관련한 개념이나 이론들. 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그때 수능 특강에 어떤 작품이 있었냐 하면은, 자, 양산백전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작년 수능 특강에. 작년 수능 특강 양산백전이라는 작품의 문제로 보기에 무엇이 제시되었냐? 적강화소라는 것이 제시가 되었었어. 자, 이 적강화소라는 것이 양산백전에 나왔던 개념이었는데, 자, 이것이 9월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었느냐 하면, 자, 9월 모의고사에 김원전이라는 작품이 출제됩니다. 자, 이 김원전이라는 작품에서 이때 새로운 문제 중에 보기를 가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보기에 이 적강화소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즉,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보기의 개념 이론, 이런 것들,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게끔. 자, 이 김원전도 교재, EBS 교재에서 교재와 연계되었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양산백전에서 적강화소를 배웠다고 해서 이거를 여기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작품에 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소들을 여기에서도 찾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에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여기에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이거를 다른 작품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게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범위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산문 문학 연계에 대비해서, 자, 이 강의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첫 번째, 교재의 보기에 나와 있는 개념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모든 거를 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 나는 그게 너무 힘들다 싶은 사람들은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라도 하세요. 알겠죠? 이게 최소한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짚어주는 그런 교재의 보기들, 여기 나와 있는 개념, 그리고 이 개념들을 선생님이 어떤 다른 작품들에 적용하는지를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대비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발췌 범위가 달라지는 것에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 수능 특강에는 작품의 앞부분이 나왔는데, 자, 실제 수능에서는 뒷부분이 나왔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자, 이거를 다른 작품이라고 인식해서 너무나 어렵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연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는 어떻게 과연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뭐냐 하면은요, 먼저,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요, 고전소설 중에 월영낭자전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월영낭자전이라는 작품에서 어떤 특정한 보기에 구조에 관련된 개념이 나왔었는데, 자,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이겁니다. 자, 월영낭자전에서는요, 이런 구조가 제시가 되었어요. 혼사장애의 일반적 구조라고 해서, 혼사라는 건 결혼이죠. 그쵸? 결혼을 하는데, 즉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너무 장애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서 결국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혼사 장애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보면 5개의 단계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남녀의 결연이 이루어진다. 여자가 고난을 겪는다. 조력자의 출현으로 여자가 시련을 극복하고 남녀가 극적으로 상봉하고 완전한 부부로서 행복하게 결합한다라는 이 5가지의 그런 내용이 어디에? 월영낭자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지문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내용들을 이 지문, 월영낭자전의 내용에, 이 작품의 내용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이거의 일부만 나와 있어요. 월영낭자전의 전체 부분이 아니라 일부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앞부분의 줄거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남녀의 결연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앞부분 줄거리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죠? 최희성이라는 사람, 이 남자죠. 그쵸? 남자 주인공. 그리고 또 누구죠? 월영. 호씨라고 돼 있죠. 호월영. 자, 최희성과 호월영이 어린 나이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버지끼리 친구 사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자가 고난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자, 이 월영의 아버지가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마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호월영이 고아가 돼버려요. 그죠? 자,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가 돼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그 어떤 관리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남장을 한 채로, 그쵸? 남자로 변장을 한 채로 피신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 여자가 고난을 겪은 그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조력자의 출현으로 여자가 시련을 극복하게 된다. 여기에서 조력자는, 이거 선생님이 이 얘기 다 어디서 찾아서 하는 거냐면 앞부분 줄거리에서 찾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조력자, 경어사의 부인. 자, 이 사람이 이 월영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주고, 그래서 이 월영을 양녀로 삼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시련을 극복하게 되고. 자, 나중에 남녀가 극적으로 상봉한다. 자, 이건 뭐죠? 최희성, 이 사람이 숙부인의 병문안을 갖다가 월영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극적인 상봉, 우연히 만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음, 완전한 부부로서 행복하게 결합한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이 교재에서 여기까지는 앞부분 줄거리의 내용이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지문에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면 육례라는 말이 있죠. 자, 육례를 갖추어서 서로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고전 소설 작품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거죠. 즉, 이 보기는요, 선생님이 출제위원이라면 이 작품에 안 내고 다른 작품에 엮어서 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어떤 작품이 있냐? 자, 우리 교재에서 이 월영낭자전 전에 백학선전이라는 작품이 나왔었어요. 자, 이 백학선전이라는 작품과 이 월영낭자전의 혼사장애의 일반적 구조, 즉 이 구조를 백학선전에 대응시켜가지고 한번 얘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학선전이라는 지문.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서 한번 읽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답과 해설 부분을 참조를 하게 된다면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 이 백학선전의 전체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정답과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전개, 이걸 선생님이 자료에도 넣어놨죠. 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자, 발단을 보면 발단 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천상에 있던 선관과 선녀가 죄를 짓고 지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죠? 유백로와 그리고 조은하.
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백로와 조은하로 지상에서 태어나게 돼요. 환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전개 부분으로 가면은 뭐라고 돼 있나요? 자, 유백로가 운수 선생에게 가다가 은하라는 여자를 길가에서 만나게 되죠. 자, 거기에서 만나서 길에서 만난 여자야. 그런데 거기에서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보물, 뭐죠? 백학선에다가, 자, 백학선. 부채입니다. 자, 백학선이라는 그런 집안의 보물에다가 결혼을 약속하는 글귀를 써주고 훗날을 기약하게 되죠. 이게 뭘까요? 이게 혼사장애 구조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남녀의 결연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위기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요. 자, 뭐라고 돼 있죠? 병부상서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은 뭐, 이 백로를, 그죠? 백로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으나 실패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한테 앙심을 품게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최국약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최국약이라는 사람 역시 이 사람 뭐죠? 은하를 자기 며느리로 삼고자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어서 앙심을 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혼사장애 구조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뭐였죠? 여자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였죠. 자, 이 부분에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은하가 어때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저 은하를 잡아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자, 은하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즉 최국량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 이 단계가 니은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최국량이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전홍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홍래라는 사람은 알고 보니 누구였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백로의 외삼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유백로와 조은하의 사이는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자기한테 어떤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자기가 알아본 거죠. 근데 알아봤더니 조은하에게 별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쨌든 자기의 상사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기한테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어길 수는 없고 대신에 이 조낭자를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바로 어디가 될까요? 자, 디귿 단계죠. 자, 디귿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자가 조력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시련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즉, 이 전홍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력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때요? 남녀가 결연을 맺었다. 그런데 여자가 고난을 겪게 된다. 조력자의 출현으로 여자가 시련을 극복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백로는 과거에 급제했지만 은하를 찾지 못해서 병이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우리 그 정답과 해설의 다음으로 나오는 절정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정 단계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오랑캐를 물리치다가 백로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조은하가 신통력으로 이 잡혀간 백로를 구해주게 되죠. 자, 이게 뭐예요? 리을이죠. 그렇죠? 남녀가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 마지막에 결말로 가게 된다면 뭔가요? 자, 최국량은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유백로와 조은하는 연왕과 연왕비가 되어서 팔순의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완전한 부부로서 행복하게 결합되었다라는 그 구조. 어때요, 여러분? 자, 앞에서 이 혼사장애담이라는 이 구조는 혼사장애의 일반적 구조라는 이런 내용은 월영낭자전이라는 그런 작품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자, 거기에서만 그냥 국한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 6월이나 9월에 어떤 그런 연계, 양상을 보게 된다면 어때? 다른 작품에도 적용시켜서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백학선전이라는 작품에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그 개념에 이 백학선전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월영낭자전에 나와 있던 혼사장애 구조가 있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살펴보면서 봤던 게 있는데 뭐였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발단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래 뭐였죠? 천상의 선관 선녀였는데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서 유백로와 조은하로 환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뭘까요?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상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어때요? 결말에 갔더니 팔순의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자,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 적강 구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적강 구조와 관련하여 그리고 또 이 작품의 구조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성이 있는 그런 보기가 있었습니다.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수능 특강에 심청전이라는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 지문에 보면은 보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 하면, 자, 이 심청전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전체 구조를 보면 심청이 천상계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돼 있죠. 그거 보니까 비슷하네요. 그죠? 아까 전에 그 유백로, 조은하, 얘네들도 원래 천상계의 선관 선녀였는데 어떤 죄를 짓고 지상으로 쫓겨나서 인간으로 환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여기 똑같은 그런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심청전도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지만 자, 심청전도 적강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모친이 죽어서 신봉사를 봉양하느라, 즉 아버지를 모시느라 갖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고난의 그런 시작. 심청이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투신하게 된다. 심청이가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데, 즉 천상에 있을 때야 행복했겠죠. 하지만 적강에서 지상으로 오는 순간 고생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고생의 가장 최고봉에 있었던 게 뭐냐. 가장 큰 고생이 바로 여기에 빠지는 거였죠. 그죠? 죽은 거예요. 원래는.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얘가 가장 고난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질 않았죠. 죽질 않고 인당수에 빠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공간에 가게 되느냐? 용궁이라는 공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궁이라는 공간 굉장히 좀 원래는 고통스러운 공간이었을 거예요. 이 물속이라는 공간은요. 그쵸? 왜? 자기가 거의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빠졌기 때문에 가장 고난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공간이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어떤가요? 여기에서 심청이가 엄청나게 극진한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용궁세계라는 곳은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죠. 그죠? 심청이가 천상계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천상계를 비현실의 세계 혹은 뭐 초월적인 세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실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심청이 엄마랑 여기에서 심청이가 만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곳을 거치자 자, 심청이가 용궁에서 연꽃을 타고 나와 천자의 왕후가 되고 자, 극도의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대접을 받았지만요. 죽음과도 같은 극도의 고난, 그곳을 거치자 심청이는 왕후가 됩니다. 즉 뭐 한 거죠?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신봉사와 다시 만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천상계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심청전 딱 우리가 심청전의 구조를 보기로 봤을 때 이 보기는요, 단순히 어떤 심청전의 내용을 줄거리를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나타내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구조는 뭐냐? 적강 구조예요. 즉, 적강 구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천상계에서 지상으로 자, 이 천상계에 살던 어떤 존재가 죄를 지어서
자, 죄를 짓고 지상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적강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다가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심청이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급탑제 때도 얘기했고 이 수능 특강 심청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고전 소설의 구조 중에 이런 구조가 있죠. 고난 극복의 구조. 다른 말로 얘를 뭐라 그랬어요? 자, 행복할 때를 위에 있는 상태. 우리가 정말 불행할 때를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고난을 겪고 다시 극복해서 올라가니까 자, 이런 거를 V자형 혹은 U자형 구조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심청전도 결국에는 U자형 구조, V자형 구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심청이가 천상계에 있다가 죄를 지어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지상 자체가 원래 천상계에 있던 인물인 심청이에게는 고통스러운 그런 공간이었겠죠. 실제로 여기에서도 갖은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고생을 다 성공적으로 다 잘 하게 되니까 여기서 어떤 훈련을 받고, 그치? 자,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가게 되니까 다시 천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심청전을 큰 시각에서 봤을 때의 V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을요. 자,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돋보기를 대고 얘를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여기에는 또 역시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자, 심청이가 행복했다가 가장 불행한 곳에 빠졌다가 다시 행복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자, 물론 처음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살아 있었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육지에 있을 때. 그리고 불행했던 이 육지에서 인당수로 몸을 던졌을 때 가장 불행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인당수에서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인당수로 그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V자형 구조가 이 안에 한 번 더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심청전은요, 크게 두 번의 V자가 있는 겁니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왔다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 구조와 이 지상에서의 내용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확대시켜 봤을 때 이런 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 개념이라는 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한 작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작품이 오늘 계속해서 백학선전이 되는 겁니다. 자, 백학선전도 이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뭐냐. 자, 거기 선생님 백학선전 줄거리 써놓은 거 말고요. 자, 그 뒤에 지문, 다른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지문을. 자, 이 두 번째 지문은요, 물론 백학선전의 원문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좀 더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거리보다는 좀 더 길게, 하지만 원문보다는 조금 더 짧게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새로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자라는 얘기죠. 자, 거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오랑캐를 무찌르라는 명을 받은 최국양이 전장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부하인 형주 자사에게 조상서의 딸과 자신의 아들과의 일을 말하며 조성로를 잡아들이고 제르씨와 딸을 노비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그 전체 줄거리에서 살펴봤던 뭐죠? 여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니은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하황현의 혈령이 전홍래라. 자, 이 전홍래는 유백로의 외삼촌이라고 했습니다. 자, 조성로를 잡아들여 사실을 따지니 조상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전홍래가 생각하기에도 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상서 일가에게 몸을 피해 야반도주할 것을 권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조력자의 도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지문 밑에 부분 계속해서 보세요. 자, 은하를 찾으려는 일념에 고심하던 백로는 황제의 명으로 청주로 가게 되었다. 하황현에 이르니 전홍래는 백로의 외숙이었다. 외숙은 조카가 큰 병이 난 것을 알고 그 까닭을 물었다. 조카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전홍래는 조상서 일가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백로는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익숙하죠? 이게 뭐야?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왔던 지문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은하가 점쟁이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갑자기 관아에서 포졸들이 나와서 다짜고짜 은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은하는요, 총 크게 두 번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고난을 당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 최국량 때문에 죽을 뻔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죠? 이 백로의 아버지가 은하가 백학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집안의 보물인데 얘가 왜 갖고 있지? 라고 해서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가뒀습니다.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구조로 오게 된다면 심청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천상에 있던 누군가가 죄를 지어 지상으로 오게 된다면 그걸 적강구조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자, 이 백로와 그리고 이 은하는 원래는 천상에 있던 선관과 선녀라 그랬죠. 죄를 지어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런 V자를 그린다라는 얘기죠. 천상에 있었던 선관, 선녀가 자, 지상으로 내려와서 누구죠? 백로와 은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은하는 지상에 있을 때 갖은 고생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둘이 결혼을 했고 팔순이 됐을 때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심청전이 이렇게 한 번의 V자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다른 V자를 그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은 은하의 관점에서 자, 조은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어떻죠? 자, 여기는 이제 육지, 인당수 육지는 아니겠죠? 행복했던 시간. 이 은하가 백로를 만났던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불행했던 시간은 이별에 있는 동안 이 은하가 어때요? 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고 왠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 행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네요, 선생님. 전체적으로 적강구조의 어떤 V자를 가지면서 지상에서 있었던 내용도 V자를 그리게 되는군요. 단순히 V자만 똑같은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자, 이 부분까지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보기는요. 이 용궁이라는 공간. 이 용궁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용궁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원래는 심청이가 여기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갔죠. 결국 얘는 죽음의 공간이었죠. 죽음의 공간이었으나 결국 이곳에 갔었기 때문에 용궁에 갔었기 때문에 심청이는 어때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만약에 용궁에 갔다 오지 않았다면 심청이가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를 다녀옴으로써 심청이는 한 단계 등급 상승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 용궁은 죽음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재생과 그리고 부활의 공간이다. 그리고 심청이의 신분이 이 용궁이라는 공간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공간을 선생님이 예전에 개념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공간, 이렇게 V자형 구조 혹은 U자형 구조에서 밑에 있는 공간이 죽음이면서 동시에 재생과 부활의 역할을 할 때에 이런 곳을 제2적 공간이라고 한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심청전에서 용궁은 이런 제2적 공간입니다. 제2적 공간은 물론 극도의 어떤 고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곳이 재생과 부활의 공간, 즉 심청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용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비현실적인 곳이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은하가 끌려갑니다. 그쵸? 자, 끌려가요. 그래서, 이 은하의, 유자사가, 즉, 유백로의 아버지죠. 은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얘를
그 백학선에 대해서 제대로 고하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은하가 자기의 시비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이 백학선을 목숨 걸고 지킬 거니까 너희도 나를 도와서 그거를 깊이 감추어 두어라.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 백학선과 함께 부모님 곁에 묻어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기절을 했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것처럼 은하는 옥에서 기절을 하게 된 겁니다. 아주 극도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심청이 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그런 지경, 가장 고통스러운,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하도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청이가 죽으러 들어갔던 인당수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용궁, 즉 비현실적인 공간이었잖아요. 자, 은하가 여기에서 옥에서 기절을 합니다. 거의 죽음에 임박한 거죠. 그렇죠? 자, 기절을 했지만 기절한 상태에서 은하가 어디를 가게 됐는지 보세요. 다음 단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기절을 한 은하의 혼이 유유히 공중으로 날아올라 선계에 이르니 라고 돼 있죠. 자, 선계에 가게 됩니다. 자, 선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신선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용궁과 마찬가지로 어떤 곳이죠? 비현실적인 그런 곳이 되겠죠. 은하는 가장 불행한 시기에 이 심청전의 용궁과도 같은 그런 선계라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곳 보세요. 그곳에는 고금의 으뜸가는 절부 연려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자, 그래서 뭐 여왕은 요임금의 딸이요 순임금의 아내인 아황과 여영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공간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만 공통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은하가 거의 죽기 직전에 도착한 곳인데 이곳에서도 은하 역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가련도 하구나 낭자여. 그러나 1년만 참고 견디면 고대하던 낭군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너에게 신통력을 주겠으니. 신통력이 뭐죠? 초능력이나 마찬가지예요. 너한테 뭔가 신통한 능력, 초능력을 줄게. 그러니까 훗날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여왕은 그러면서 은하에게 술 한 잔을 내렸는데 그것을 마시니 몸이 가벼워지며 기운이 넘치는 듯 했다. 자, 선계에서 술잔을 받아서 마셨어요. 그러면서 은하가 몸이 가벼워지면서 기운이 넘치게 됐어요. 거의 죽을 뻔하고 기절했는데 몸이 가벼워지면서 재생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육신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뭐죠? 신통력까지 갖게 된다. 결국 이 죽으러 들어갔던 이곳에서 은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시 백로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굉장히 심청전과 이 백학선전은 너무나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어때요? 완전히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모두 다 두 작품 모두 천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두 작품 모두 적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상에서 또 한 번의 이런 V자, 즉 고난과 극복의 그런 단계를 겪게 되는데 가장 고난이었던 그런 장소, 용궁과 선계가 서로 대응이 되는데 이곳은 다 뭐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재생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즉 재의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품 간의 유사성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의 보기, 하나의 개념이 한 작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분명 작년 9월 모의고사처럼 그러한 유형의 어떤 연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선생님은 이 백학선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월영낭자전에 나와 있는 보기 그리고 심청전에 나와 있는 보기를 백학선전이라는 하나의 작품에 적용을 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계속되는 명언 타임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유현지 학생이 올려줬습니다. 자, 우리 현지가 어떤 노래 가사를 하나 올려줬는데 선생님도 굉장히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보시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 나는 강해지며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의 가사죠. 네. 요새 많이 나오죠. 방송에도 나오고 광고에도 나오고 항상 들을 때마다 힘이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돼 있어서 몰랐나요? 이런 뜻이었어요. 자, 여기 나오는 당신은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이 어딘가로부터 정말 딱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나 힘이 나고 정말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기 나오는 you, 당신이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 있죠. 부모님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 존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저는 아무도 없어요. 제 주위에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에요. 부모님조차 맨날 절 무시해요. 고3이라고 맨날 구박만 해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신을 저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잖아요. 여러분한테 힘이 되어주고 이런 명언 타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강해지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냥 마음만 강해지게 해주나? 아니죠. 그렇죠? 언어 영역 실력 또한 여러분 강해지게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신을 잡아주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산문문학에는 소설뿐만 아니라 극문학도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극문학에 나와 있는 개념, 꼭 그 작품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다른 부분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극문학, 수능 특강의 극문학 부분에 나와 있었던 보기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보기는요,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제로도. 그런데 이게 다른 지문에 거의 비슷한 보기로 또 나왔었어. 이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특강 110쪽에 나와 있는 정직한 사기안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2번 문제의 보기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자, 희곡에서의 사건 진행. 희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극을 하기 위한 연극의 대본이죠, 그렇죠? 자, 연극을 하기 위한 그 대본인데 공개적인 사건 진행과 은폐된 사건 진행으로 나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개념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 나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공개적인 사건 진행은 무대 공간에서 등장인물이 벌이는 실연, 즉 실제 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공개적인 사건 진행이에요. 자, 그런데 무대 공간에서 실현되는 시간대에 벌어지기는 하나, 자, 무대와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 자, 우리 연극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무대를, 세트를 집 안으로 해놨다면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은 보여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무대와 다른 공간, 즉 집안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 혹은 무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된 다른 시간대의 사건.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직접 눈앞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은폐된 사건 진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등장인물의 실현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은폐된 사건 진행은 등장인물이 언급하는 대사를 통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거 혹은 다른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들은요, 자,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대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혹은 대사 속에 등장하는 소도구, 혹은 무대 장치에 의해서 제시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 이게 바로 이 연극, 희곡과 관련해서 나왔던 보기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보기가 정말 비슷한 내용의 보기가
다음에 있는 작품에 나왔었죠.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자료에 있듯이 자 수능 특강 113쪽에 나와 있던 영월행 일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영월행 일기의 6번 보기를 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자, 이 작품에 아주 독특한 시간 구조와 그리고 공간 구조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만들어준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영월행 일기에는 독특한 공간 구조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희곡의 공간은 관객이 실제로 마주치는 구체적인 무대 공간. 자, 실제로 마주치는 구체적인 무대 공간이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실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무대에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관객이 극중 정보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가상 공간으로 나뉜다. 자, 그래서 영월행 일기에 나타나는 공간을 실제적인 무대 공간과 그리고 가상 공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에 완벽하게 대응이 되죠. 어떻게? 자, 무대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사건 진행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뭐예요? 공개적인 사건 진행에 해당하겠죠. 자, 그런데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무대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관객이 극중 정보를 활용해서 구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죠? 관객들이 뭐예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극중 정보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상 공간은 뭐? 은폐된 사건 진행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정직한 사기 안에 나와 있는 이 보기는요, 영월행 일기의 보기와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보기를 영월행 일기 지문을 내놓고서 그 보기를 적용시켜서 우리한테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지문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문은요, 선생님이 영월행 일기 말고 또 다른 지문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기가 똑같은 거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자, 뭘 하냐?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대장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이 대장금이라는 작품은 원래 뭐냐 하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라는 것은 이게 드라마의 대본이라는 거죠. 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 자, 시나리오와 희곡의 차이가 뭐냐? 자, 시나리오는 드라마 혹은 뭐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고, 자, 희곡은 연극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연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는 장소가 바뀌면 가서 찍고 편집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극 같은 경우엔 장소가 바뀌면 무대 장치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제한이 크죠? 연극이 훨씬 더 제한이 큰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장금 시나리오를 희곡으로 각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희곡으로 각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보여지던 내용들, 편집할 수 있던 내용들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제약을 받게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대장금의 3번 문제에 나와 있었던 보기 부분이죠. 자, 3번의 보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거는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보면 전체 지문에 기억이라고 해서 한 라인의 옛 한글 서찰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한 라인의 옛 한글 서찰, 즉 편지인데, 쪽지죠, 쪽지. 쪽지인데, 자, 이 쪽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이 3번의 보기죠. 그쵸? 이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면 드라마에선 이걸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박나인이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더니 그 자리에 쪽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펴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서 한라인이 막 이렇게 급히 들어와서 막 서랍 속에서 뭘 찾고 녹두물 그릇을 찾아오고 품에 넣고 나가고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편집이 돼서 드라마에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극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보면, 자, 보세요. 보기를 보면 한라인 해놓고 이라고 돼 있어. 이게 뭐죠? 이게 효과음이에요, 효과음. 즉, 한 라인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어떻죠?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뭔가 편지를 읽거나 글을 읽는 그런 장면에서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효과음이 들리잖아요. 마찬가지야. 한나인의 그런 목소리가 효과음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그 편지 내용을 읽고 편지 내용에 해당하는 장면들이 보이는 거. 이건 드라마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만약에 연극으로 각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박나인이 편지를 읽겠죠. 그죠? 박나인이 편지를 읽으면서 뭐 한나인의 목소리로 어떤 효과음이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에서처럼 그 장면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한나인이 수락관에서 뭐 이렇게 찾고 막 이렇게 품에 품고 나가고 글을 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보기의 내용은 이 보기의 내용은 즉 편지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 내용 보기의 장면 이 장면은 희곡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이 연극으로 각색되게 된다면 어떤 사건이 될까요? 은폐된 사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직접 눈앞에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지금 박나인이 쓰러져 있고 얘가 누웠다 일어나가지고 막 그 천수와 같이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무대 세트 자체가 지금 천순의 집으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한나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다니고 이러면 혼란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무대는 고정이 되어 있는 채로 이런 내막을 어떻게 제시해 주겠어요? 편지를 통해서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즉 무대 공간에서 실연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은폐된 사건 진행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개념, 그죠? 은폐냐 아니면은 은폐된 사건 진행이냐 아니면 공개적인 사건 진행이냐 또 가상 공간이냐 무대 공간이냐 이거를 꼭 그 개념이 나왔던 지문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작품, 지금 선생님은 대장금이라는 작품을 해봤죠. 대장금이라는 작품에 집어넣게 되면 이 보기의 내용은 무대 위에 올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를 더 보게 된다면 아까 보기에서 은폐된 사건 진행은 어떤 식으로 관객들이 정보를 활용해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정보가 주어진다 그랬죠? 대사, 또 소도구, 또 무대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죠? 얘는 편지라는 소도구, 그죠? 그 쪽지 펴보는 종이가 되겠죠. 그 편지라는 소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편지를 읽겠죠. 그쵸? 편지를 읽는 그 대사에 의해서, 그 대사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한라인의 마지막 말을 보세요. 나도 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이 박나인이라는 사람이 뭔가 누명을 썼죠. 그쵸? 남자와 정을 통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다가 뭐예요? 그 사약을 먹고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무대 위에서 하나하나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박나인이 누명을 쓰게 되는 과정, 그래서 옥에 갇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무대 위에 보여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뭘로 처리를 한 거죠? 편지의 내용, 즉 대사로서 처리를 해서 관객들이 박나인은 누명을 싼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실제로 올려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공개된 사건 진행이 아니라 은폐된 사건 진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대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관객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사가 나와 있는 편지는 소도구로서, 소품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산문문학 어려워요.
어렵고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대비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작년 모의고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보기에 나와 있는 개념, 자, 이 개념들은 다른 지문에도 분명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했다. 선생님이 뽑은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바로 그 백학선정과 관련한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 그죠? 그래서 혼사 장애 구조와 그리고 적강 구조가 있었지. 고난 극복 구조. 그죠? 이 두 가지와 그리고 이쪽에 와서 극문학에 와서 이 은폐된 사건 진행과 관련된 이 내용. 이 개념이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우리가 산문문학 심화 연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다른 부분의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대처를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